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이게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혹시 이름도 경영이에요. 혹시 3대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대 경영. 네, 허경영, 네. 네. 최경영. 아침 그리고 저 최강시사 최경영과 네. 네. 3대 경영. 허경영이 맨 먼저 나옵니까? 네. 가나다 순으로 해야죠. 네. 자, 지방선거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선거도 중요한데 선거 지고 선거에서 잘 지는 게 중요하고요. 선거 끝나고 선거 마무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수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현 상황은 이제 전리품을 둘러싸고 네. 두 번 승리를 한 거죠. 네. 큰 승리를. 그리고 이제 최후의 승리를 향해 달리는데 2년 후 총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천 싸움이 벌써 너무 일찍 벌어졌고. 석석대전도 석석대전. 이준석, 정진석. 네. 근데 이 석석대전은 이게 비화될 걸로 전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게 개인 간의 감정의 골이 아니고 그렇죠. 선배 중에 한 명, 지금 뭐 젊은 당대표 이 두 개인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세력. 정진석 의원은 윤핵관을 대표해서 이번에 핵심이죠. 먼저 돌을 던졌을 뿐이다. 네. 그럼 이게 석석대전은 제가 보기엔 그럼 석윤대전이 될 거냐? 대통령과 당대표가 맞설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5차 대동도 있었지만 문제는 대통령을 둘러싼 우리가 핵관, 그러니까 관계자, 친하다. 예.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른바 친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석관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다. 석관이요? 관은 윤핵관. 예, 그래서 이 집단 대 집단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준석 파, 네. 그리고 윤핵관 파. 네. 근데 이게 좀 조기에 잘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민주당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도 내년 6월이면 네. 뭐 이 기간이 좀 더 있다 뿐이지 참 흘러가는 모양새는 비슷하다. 어느 정권이나 이렇게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네. 그 핵심 관계자들과 또 비주류 간의 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벌어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석석대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치권 전반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네,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2030 토사구팽 작전이 한창이다. 그래요? 이렇게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친윤계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선거 때도 아이고 이준석 대표 이거 계륵이야, 트러블 메이커야, 그런 그 얘기 윤핵관한테 계속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든 2030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보수 승리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가보면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지금 어디 계신지 두 분 아세요? 사라졌죠. 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2030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엊그저께 초재선 토론회,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왔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통제하지 못해서 졌다. 이렇게 황당한 진단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팬덤 정치의 폐해를 비판하고 586 용태론을 제기했는데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민주당의 쇄신 방안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거대 양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2030 토사구팽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략 이제 맥락에는 동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석관대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약간 세대 갈등 양상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중진 정치인들의 스타일.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꼰대 스타일. 보수 정치. 예, 이게 고수되느냐 아니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불고 왔던 바람. 민주당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야, 30대에 당수가 그렇죠. 보수 정당의 리더가 되는구나. 민주당이 우리도 저랬으면. 근데 우리는 자원이 없는 거야. 들여다 보니까 뽑아 올리려고 해도 자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전에 청년 정치인으로 키우자 해서 어떤 인물이 박성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청와대로 들어갔죠. 청년 비서관. 그때 이게 공정이냐라고 또 막
특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존재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의외로 없고 지금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이제 김한규 의원 제주 그 정도인데 청와대 출신에. 그런데 문제는 청년 아니에요. 연세가 많아요. 40대지만. 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 보수 정당에 비해서 지금 이 노쇠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인물을 단기를 쓰고 이렇게 버려야겠느냐. 이왕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 최고위직을 줬는데 조금 키우기 위한 방안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건 아직 끝난 카드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비대위원장이다. 네. 이렇게 주었는데 또 선거 때 이 비대위 지도부가 뭐 정치력도 지도력도 좀 보이지 못했어요. 아니, 그 회의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아까 엄 소장님이 얘기하신 진단은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좀 비토를 하셨는데 자 민주당의 지도부가 박지현의 입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는 말은 전 일견 공감해요. 그건 역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이 동급인데 그러면 정치 선배가 정치 신인을 불러왔으면 사전 협의를 하고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둘은 얘기를 메시지를 맞춰서 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삐끗한 건 뭐냐면 박지원 위원장이 나는 소통과 합의를 요구했다. 근데 저쪽이 안 들어줬다라고 먼저 터뜨려버리니 윤호중 위원장 입장이 난감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호통 얘기 나오고 책상 친 얘기 나오고 해서 제가 이건 선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네, 기성 정치인이 이거를 잘 조율했어야 되는데 이건 박지원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고 아니 본인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요구해 볼 수도 있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왜 미리 조율해내지 못했나. 네, 아무튼 책임을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되돌리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있다. 무책임하고 그거는 과하다. 뭐 같은 얘기네요.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석석대전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저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방선거 압승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여권에 대한 재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권 주류는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윤석열 당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부나 사실 임기 1년 안에 생부를 보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오찬 간담회에서 한 몸이 되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여권 재편 시도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도 퇴진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몸이 되기는 어려워요. 친윤계도 하나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민들레 모임 발족을 두고 장제원, 권성동 서로 이견 보입니다.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죠. 간단치 않고 이게 사실은 석석대전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윤핵관 내부에서의 투쟁이 네. 이들은 다 이제 한 가닥 중진 정치인으로 자기의 이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원내 사령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정청,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실, 지금은 당정대 모임을 공식적으로 주관하고 당정 관계에서 얼마든지 정책적인 요구라든가 실제로 인사 요구 최근에 해서 네. 이 국무조정실장 날아가는 거 보셨죠? 실질적으로 힘이 지금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근데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전 당선인 비서실장이긴 한데 지금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고 본인이 대통령실에 안 들어간다고 했고 국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과의 라인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충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본인은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조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민들레라는 뭐 사단법인이에요? 네. 아니면은 뭐 공부 모임이죠. 민심 대체로. 들어볼래랍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네. 민심 들어볼래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심을 사기에 예를 들어 민심을 들어보는 걸 왜 굳이 이 친윤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정부 인사들이 왜 이 모임에 와서 뭐 강연 듣고 해야 됩니까? 네. 민심은 국민한테 들어야죠. 지금 미디어가 없습니까?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도 직접 물어보는 세상에 네. 왜 우리가
민심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보통은 채널을 틀어주겠다는 발상으로 읽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선 이길 것이다. 실제로 이 민들레 모임이 지금 약간 구성될 것인가 미지수에 놓여 있죠. 정승태님께서 퇴근 시간인 줄 알았는데 최영일님 목소리 들어가지고 막 순간 스트레스 막 받았어요. 한신 줄 알고. 점심시간인 줄 알고. 네, 한신 줄 알고. 패널입니다. 자, 5405님 정치 초년생이라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신중함이 좀 더 요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5082님께서 여야 모두 세대교체 필요합니다. 기득권 꼰대 정신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당에서 그 윤핵관들이 추천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건 뭐 들었는지 너네 생각이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 인사 그리고 자기식으로 가버립니다. 네네네. 이게 이 부분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당내에서도 조금 부글부글 불만 시작됩니다. 시작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과거에 엄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선 때 캠프가 여러 개다. 서초동에도 있고 광화문에도 있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네. 어느 쪽이 진짜 캠프냐? 네. 누가 더 후보와 가깝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서초동이 셌어요. 예,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 이른바 개사과 사진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네. 누구냐? 뭐 이런 얘기 등등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이제 관계자나 네. 언론 쪽의 얘기가 힘이 더 실렸었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인사가 그런 게 정치인 출신과 검찰 출신 그 중간에 교집합도 있어요. 몇 명 얘기한 네. 검사 출신인데 정치인이었던 인물도 끼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인물을 검사 출신으로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그런데 판사 출신으로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가라고 대통령은 네. 이렇게 포장을 그렇죠. 했고 그리고 이 권성동 대표는 검사를 지낸 기간보다 정치인 20년 하고 10년 20년 됐어. 3선 4선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검사 출신으로 봅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필 볼 때 서오남 뭐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그럴 때 대학 학력 출신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뭐 졸업하고 네. 50년 지났다고.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분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네. 그것도 규정하기 어렵다.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최평론가 말씀도 네.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영선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 달 지나면서 이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용산 집무실 이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각과 이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대한 잡음은 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여성 장관들 물론 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순발력과 학습 효과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점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장관 그리고 이북현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을 사정 라인에 임명한 것은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것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 적폐 청사를 선언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 보복으로 좀 과하게 흐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을 절제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차 인선부터는 아마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는데 사정이 시작되면 공안정국 나올 텐데요. 검찰공화국 바로 나올 텐데요.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민주당은 지금 전 엄 소장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한 달쯤 됐는데 초기 취임 전에 우려보다 인수위 시절에 정말 잘할까? 영선인데 정치 신인인데 또 검찰로만 너무 이제 경력이 편중돼 있는데 이 국방 외교 뭐 이제 이런 문제 다 경제 풀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한 달 동안은 큰 트러블 없이 큰 잡음 없이 큰 안티 이슈 없이 잘 흘러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타이밍도 좋았어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용산 집무실도 무엇보다 이 도어 스태핑의 효과가 오히려 더 소통을 많이 하네. 아침 출근길에 다 기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논란이 되든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임기 말까지 하면 나름대로 또 하나의 기록을 쓸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혹은 대권에 나왔을 때 목표 정치의 모토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바로 세우겠다. 공정과 상식이다. 그중에 하나가
나는 검찰 출신이니까 사정 라인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이거 하나 아주 좋고 그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데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표의식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퍼펙트 스톰 오고 있다. 여당 인사들이 얘기하는데 경제 살릴 수 있을까? 얘기는 많이 해요. 지금 일이 산적해 있다. 경제 위기다. 그런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해법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뾰족하지 않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여당 그렇고요. 지금 기재부에서도 명확한 메시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맞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마 2005년께로 전 기억이 그렇죠. 나요. 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뭘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다 모두 고도화돼 있거든요. 네. 고도로.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딱히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놓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일단 용산 집무실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관저 완전히 구중궁궐에 있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없는 병도 생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간다고 병이 생기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출퇴근하고 일부 시민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민생을 알고 국민들의 삶을 알고 또 대통령도 그걸 통해서 스스로 변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606님 집무실 용산 이전 오염된 용산 부지 개방 집무실 출근 시민 교통 체증 등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용산 집무실이 성과라고 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통 측면에서 굉장히 대통령한테 많은 그런 기회를 준다. 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청와대 부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훌륭한 공원 자원입니다. 거기는 정말 예전에 경제단체에서 수조 원어치 경제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 경북궁하고 청와대하고 뒤에 북악산, 인왕산까지 이어지는 이 공원 자원은 전 세계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람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한 달짜리로는 인정하고 이건 지켜볼 문제다. 집무실에는 지금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데 한 달인데 지금 집무실이 아직 완공도 안 됐잖아요. 5층은 이제 이 여사용으로 쓰겠다. 전용은 아니다. 이제 2층으로 온다. 근데 지금 다누림 건설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는 지켜보고 보지요. 이거는 국정에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 뭐 중요한 메시지인 거는 분명한데 이 정부의 성과가 되고 성패를 가를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나 합참의 이동, 연쇄 이동도 있으니 거기까지 하고요.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 3연패하고 있는데 4연패 길로 가고 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금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우상호 혁신비대위가 출범했으니까 그런데 이 혁신비대위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패인, 뭐 지방선거 패인 여러 가지를 다 민심을 모아낸다고 해도 매우 짧게 요약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백서 수준의 충분히 탄탄한 내용이 분석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준비인데 핵심은 룰이죠. 아까 이제 여당 내에서도 권력 다툼에 내년 공천권을 어디가 줄 것인가에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인 것처럼 지금 경제와 민생은 없어요. 똑같은데 민주당은 더 급해요. 룰을 지금 빨리 정해야 돼요. 근데 룰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진화돼 있어요. 참 거꾸로인 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죠. 우리는 폐쇄형 시스템이다. 이 룰이 민심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너무 당심 중심으로 돼 있다.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민심 반영하는 비율들이 지금 국민의힘만도 훨씬 못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천 룰을 개혁해 왔다고 인정을 하는 얘기들을 스스로 털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당장 고민입니다. 룰을 바꾸긴 바꿔야 될 텐데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내부 반론도 있을 거고. 엄 수장님. 네, 저는 룰보다 먼저 정말 우상호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고질적인 문제는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첫 번째 팬덤 정치 폐해고 두 번째 586들이 이 횡행을 일삼았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자, 이 586 맏형격인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고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연적으로 비대위에 참여합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의원의 7인방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책임도 안 지고 원내대표 당선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두루뭉술 책임을 넘어가고 비대위에 당연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무슨 혁신 비대위입니까? 저는 잘못하면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 이 비단자락을 깔아주고 이재명만 빼고 다 바꾸자. 이런 허망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핵심 네네. 쟁점이죠. 하나는 권리당원 6개월을 인정할 거냐. 예를 네. 들어서 개딸을 권리당원에 편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대의원 비중이 45%인데 네. 이걸 줄이자.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논란이 조직표가 있는데요. 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전대 얼마 앞두고 한 달 반? 네. 뭐 2달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룰을 바꾸기는 어렵다. 근데 관례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룰을 변경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관례대로 했습니다. 기존 룰대로. 네. 네. 그건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받아들였고 경선 룰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바꾸는데 이번에는 문제 제기가 워낙 세요. 벌써 나오고 있고 저는 일부 바꿀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뭐 유불리하게 바뀔 거냐. 근데 전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뭘 바꾸더라도 우상호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가 아니다라는 엄 소장님의 이 강변에는 전 이견이 없는 게 2달 동안 무슨 혁신을 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관리를 잘하는 게 문제인데. 아니 이름은 혁신 비대위예요. 이름은. 근데 이제 2달 동안 혁신이 될 거면 정치가 우리가 지금 한 서기 2만 년쯤 앞서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또 안 의미 된단 있는 말이에요. 발을 또 내디딜 수도 있죠. 그 한 발이 바로 공천룰을 제대로 변경해서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논점을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 내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항상 전대하면은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용광로 전대인데 용광로 전대가 최근에 별로 뜨겁게 보여진 게 없습니다. 쪼개지는 전대였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재명이 되면 반대파가 쪼개져 나가거나 혹은 반대파가 장악을 하면 당을 이재명 개파가 쪼개져 나가더니 아니라 가용한 자원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전당대회를 만들어내느냐가 우상호 비대위의 이제 책임과 임무인 거죠. 근데 그것이 룰도 조정을 해야 되고 서로 합리적으로. 저는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이재명 의원이 직접 자신의 지지자 아까 팬덤 정치에게 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랬더니 홍영표 의원에게 사과하죠, 바로. 예,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비하를 했던 사람이 찾아가서 사과를 해.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면 좀 역기능이 줄어들고 순기능이 살 수 있는데 전 팬덤 정치가 노사모가 시작됐을 때는 자, 우리의 적에게도 욕은 하지 마라. 내부에서는 싸우지 마라. 이런 룰이 굉장히 잘 지켜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악플과 선플 얘기할 때 선플이 우선되는 팬덤 문화를 재창출해낼 수 있으면 팬덤 정치의 폐해가 팬덤 정치의 미덕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문화의 변화 시도다. 근데 지금 조금 나타나서 안 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면은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을 할 것 같은데 사면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짧게. 아주 짧게. 저는 사면보다 지금 이 아리백이 저번에 대선 때 화제됐던 거 아시죠? 오늘 조선일보 보고 이거 큰일인데 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지금 19% 이제 호조면서 이번 달은 경상 적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출을 끌고 있는데 아리백 대응 안 하면 환경 문제 대응 안 하면 반도체 수출 30%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이 정부가 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느냐. 사면 그러니까 어떤 총수를 통해서 대대적인 M&A를 이끌어내는 쇼잉보다는 정책적인 시간을 다 쓰셨어요. 최영일 평론가가. 사면은 나중 문제다. 엄경영 소장님은 인사하세요? 네. 사면 얘기는 인사하시고 가세요. 이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